자, 또 나가볼까요? 저번 시간에 오비탈의 전자배치 그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놓으시고 오늘 할 내용은 주기율표예요. 여기 이제 통합과학 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으면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어. 아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화학 1에서는 이 주기적 성질에 대한 주기율표를 그려놓고 주기적 성질 한 9가지 정도 선생님이 정리해 줄 것인데 이거는 트렌드, 경향성이야. 그 경향성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예외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 근데 그 경향성을 모르고 또 예외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기율표상에서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가지고 알카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의 특징들을 반응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주기율표하고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주기적 성질은 또 세부적으로 또 다 설명을 따로 해야 돼. 이제 그쪽 파트가 수능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이야. 먼저 주기율표들은 다 어느 정도 외우고 있지? 20번까지 외우니? 외워야 돼. 자, 수엘립에 뭐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 주기율표를 먼저 알려면 주기율표의 역사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역사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어떻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떤 순서로. 근데 그 순서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도 주기율표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름이 어려워. 뇌베라이너. 새쌍원소설이라고 하는 가설이죠. 이걸 주장을 합니다. 새쌍원소설. 아직 주기율표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세 개씩 그룹핑을 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스트론튬하고 바륨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묶었다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얘네 세 개가 갖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센터에 있는 스트론튬이 양쪽 옆에 평균값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트론튬을 평균값이니까 2분의 칼슘값하고 바륨값을 더해서 둘로 나눈 값이 스트론튬의 값이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있어요? 뭐 녹는 점이라든지 물성이라고 그래, 물리적 특성 또는 뭐 원자량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각각의 성격들이 양쪽 옆에 있는 거에 딱 평균값이더라는 거지. 그게 가운데 있는 이렇게 해서 세 개씩 묶었더라는 거야. 묶어서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이제 현재 와가지고 주기율표상에서는 뭘로 발전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족이라고 하죠. 한자로 결의족자를 쓰는 거야. 실제로도 영어로 족은 이렇게 패밀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걸 갖다 가족이라고 번역해. 가족 같은, 그죠? 족이 같은 애들. 족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지. 이 족이보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또는 최각 전자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 우리 세로주를 의미하죠. 주기율표의 구성에서 우리는 세로주를 족이라고 얘기한다. 그 족이 의미하는 게 뭐다? 원자과 전자수 또는 최각 전자수다. 이렇게 하죠.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 읽어야 돼. 원자가 전자가 아니야. 원자과 전자수. 즉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 이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1, 2, 13, 14, 15, 16, 17, 18인데 앞에 10이라는 숫자 빼버리고 뒤에 숫자. 그 숫자가 최각 전자수고 원자과 전자. 단 조심해야 될 게 18쪽은 0이다. 그 다음에 헬륨은 예외죠. 2의 빵이라 그랬지. 2의 빵. 나머지는 8빵. 헬륨은 2빵. 이렇게 되는 거죠. 최각 전자 2개인데 써먹을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로 안에 0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새쌍원 소설에 출발한 게 족이더라. 뇌베라이너가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옥타브설 이걸 주장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 1옥타브라고 하죠. 8음계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8번째마다 규칙성을 보이더라. 물론 이제 예외는 있지.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2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 다음 줄부터는 이제 8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줄 하나 바뀌면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래? 주기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1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만 예외로 2개 있는 거고 나머지는 8개씩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뭘로 발전하는 거냐면 주기로 발전하더라는 거죠. 우린 뭐라 그래? 피어리어드. 이렇게 하고. 주기는 뭘 의미한다?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한다. 또는 뭐 에너지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에너지 레벨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주기다. 옥타브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뭐예요? 얘는 가로줄이지. 주기율표에 가로줄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로줄은 족이고 가로줄은 주기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들이 이 사람들의 이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한 사람이 이제 멘델레프라고 하는 유명한 사실은 주기율표 그러면 이 멘델레프 할아버지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멘델레프는 이걸 갖다 이제 무슨 순서로?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더니 규칙성이 나타나더라.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63개 여종?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이 63개면 3개지 왜 63개 여종이라 그랬을까? 여기서 이 멘델레프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미발견 원소를 가지고 아직 있지도 없는 원소를 자리 배치하더라. 심지어는 이름까지 지었어. 명명. 대단한 사람이죠. 후대 과학자들이 그 빈자리에 이름까지 넣어놓은 그 자리에 원소가 있다는 걸 밝혀낸 거야. 그러니까 원소를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규칙성을 가진 애가 있을 것이야 라고 예측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약 63개 여종을 쫙 예쁘게 주기율표상으로 배열을 한 거야. 이게 이제 멘델레프. 그러니까 멘델레프가 기본 틀은 잡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질리가 이 멘델레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몇 개가 설명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모질리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원자번호로 배열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설명이 다 딱딱딱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모질리는 원자번호를 배열해서 현대의 장주기형 주기율표를 완성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원자번호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X선 회절 실험 같은 걸 합니다. 양성자 숫자를 카운트해야 되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원소들의 원자번호로 이제 주기율표를 배치를 하게 된다. 이런 순서예요. 데베라이너, 그 다음에 누렌즈, 그 다음에 멘델레프에 거쳐서 모즐리를 거쳐가지고 현대적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더라. 근데 그 중에서 멘델레프가 업적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지. 바꿔서 설명 잘 나옵니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한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 역사는 노트에다 정리해놓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구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하고 가로줄이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주기율표를 한번 봅시다. 주기율표 한번 그려보자고. 여기가 이제 수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헬륨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2주기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이렇게 된다고. 2주기. 3주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칼륨, 칼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번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20번 딱 해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수소를 동그라미를 쳐라. 수소는 1족은 1족인데 비금속이야. 그 외 나머지는 알카리 금속이거든. 그럼 알카리 금속 추가로 좀 더 써줘볼까? 르비디움이 있고 세슘이 있고 마지막 7주기 프란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애죠. 일종의 수소를 제외한 금속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해요. 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칼슘, 아까 했죠. 스트론튬, 바리움 이렇게 있지. 얘네 3개 묶여 있었잖아. 아까 새쌍원소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묶어 놓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흙 속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갖고 알칼리 금속 옆에 들어있죠.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해. 흙 속에 많이 있다 그래서 흙토자 써가지고 토금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여기 이제 FCl 다음에 추가로 BRI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크립톤이 36번이야. 그 다음에 여기 제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FCl, BRI 얘네도 중요하죠. 얘네를 우리는 17쪽이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런다? 할로제논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네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얘네들은 이제 뭐라 그래? 18족이죠. 0족이지. 그래서 얘는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하기 때문에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적 성질에서 빼버릴 거야.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활성 기체, 인너트 가스라 그래. 굉장히 안정하다. 화학적으로 안정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는 거니? 얘네들은 다 기체 상태 1원자 분자로 존재하죠. 그냥 원자가 분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분자, 헬륨, 네온, 아르곤 다 원자 상태잖아. 원자 상태로 분자. 다른 애랑 화학 결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얘는 어떻게 돼 있어? 18빵이거든. 얘는 예외로 2빵이거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먼저 족부터 얘기해 볼까? 자, 세로줄이 족이니까 1족입니다. 얘 2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13족이네. 선생님 얘네 사이 뭐 있어요? 3에서부터 12족까지는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금속이야. 그러니까 금속이 되게 많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4족이고 15족이고 16족이고 17족이고 여기가 18빵 이렇게 된다 그랬지. 여긴 괄호 안에 다 1, 2, 3, 4 들어가면 돼. 괄호 안에 이게 최각전자니까 3, 4, 5, 6, 7, 빵. 여기까지 최각전자야. 가로 열고 1, 2, 3, 4, 5, 6, 7, 빵 이렇게 써야 된다고. 7까지는 똑같아. 최각전자. 원자가 전자가 써먹을 수 있어. 근데 18쪽에는 써먹을 수 없다. 헬륨은 예외로 2개 써먹을 수 없다. 빵. 이렇게 되는 게 족입니다. 족은 뭐예요? 이게 족이 같은 애들은 최각전자수가 같아.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 그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이온이 될 때 1가가 되는 거야. 얘네는 2가가 되는 거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가가 되는 거야. 우리 그래서 뭐야? 이온 결합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로줄. 1주기가 나오지. 2주기가 나오죠.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다. 우리 주기율표는 7주기까지 있다. 이 주기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 전자 껍질수라 그랬어요? 에너지 준이라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이 증가하는 거야. 여기 하나 있죠. 여기는 2개 있어야 돼, 전자 껍질이. 여기는 전자 껍질이 3개 있어야 되겠지. 여기는 전자 껍질이 4개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더라? 원자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원자 반지름으로 따지는 것이죠. 됐지? 이렇게 된다. 주기율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족은 세로줄은 최각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가로줄은 뭐다? 주기. 뭐예요? 전자 껍질수. 이렇게. 우리는 오늘 뭐라 그랬어? 얘의 트렌드를 봐야죠. 뭐 텐던시라고도 하나?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텐던시 맞니? 우린 뭐라 그랬죠? 경향성? 이렇게 얘기해. 경향성. 올 겨울에 올 겨울 다 지났네. 올 봄에 패션 트렌드는 어떻게 되니? 요새 올 봄에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돼? 밀라노 갔다 와봐야지. 밀라노 안 가? 가서 패션쇼 같은 거 보고 근데 보통 패션쇼는 한 계절 2개는 앞서가잖아. 아마 지금 가면은 여름 옷 하고 있을걸? 다 헐벗고 막 무대에서 막 이러고 다닐 거야. 막 여름 옷을 해야 되니까. 바로 전 계절은 안 하죠. 한 2계절 정도 앞서가지. 그런 거 알아보려고 이제 패션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패션쇼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왜? 경향성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향성이야. 경향성은 그냥 대충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정확하게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한 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정확한 거에는 조금 이렇게 흐름하고 좀 엇나가는 것들이 있다.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 그 예외적인 것들이 수능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경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좌측 하단이죠. 그러니까 누가 1등일까? 프란슘 1등일 것 같아. 그지? 이렇게 갔을 때. 그 다음에 우측 상단으로 가는데 얘는 경향성에서 빼버려도 되지. 그러니까 이쪽에다 바짝 붙여서 선생님 화살표를 그려볼게. 이렇게 가도. 이쪽으로 이렇게. 우측 상단으로 갔을 때 누가 1등일 것 같으니 F가 1등이다. 그래서 좌측 하단하고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어떤 경향성을 나타낼 거냐. 이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는 것이지. 됐어요? 자, 먼저 아래로 내려갈수록 첫 번째 번호 매기게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이건 금방 했잖아. 이유가 뭐라고요? 전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증가하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이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성이 커지더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더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하나 있고 바깥에 일쪽이니까 전자들이 하나 있지. 전자들이 하나 있지. 이 전자들은 안에 있는 핵이 자기를 봐줘야 되는데 안쪽에 전자 껍데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많아져.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안쪽에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가려막기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려막기가 커지면 유액 전하가 작아져. 유액 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제일 바깥에 있는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량이야. 안쪽에서 앞에서 다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여. 선생님이 이렇게 막 인강 찍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얼굴이 커서 그런지 화면에 꽉 차게 나오니까 애들이 다 선생님 인강 보는 애들은 그래요. 내가 한 180 되는 줄 알아, 키가. 체격이 되게 커 보인대. 실제로 만나면은 만난 애들이 있거든. 실제 만나면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작으세요? 뭐 이런 느낌이지. 화면에서 보면. 그래서 선생님 인생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키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가 170이 목표였는데 선생님 170이 안 돼. 근데 이제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이 주로 이제 교단 있는 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니네는 이렇게 우러러 보잖아, 선생님을. 니네 사진 찍을 때 약간 올려 찍으면 다리가 길게 나오지 않아? 위에서 내리 찍어버리면 다리가 이렇게 짧게 나오고 되게 보기 싫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올려 찍으면 그러니까 니네들이 좀 올려볼 때가 되게 많아.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되게 키가 커 보이고 선생님 키를 이렇게 감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제 둘째랑 나이 차이가 4살 정도 나니까 둘째 태어나기 전이다. 그러니까 4살, 5살 때 막 가장 큰 애가 다닐 때 길 가 어디 산책 같은 데 다녀보면 뭐 어른들이 막 이렇게 몰려있는 거 있잖아. 구경거리 있을 때. 애들은 또 남자애들 호기심 많으니까 보고 싶다는 거야. 거기 지나가던 애들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키가 크니까 전부 어깨 동무에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는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어깨 동무에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비굴한 걸 가르쳤죠. 야야야 앉아. 의외로 다리 사이로 잘 보여요. 나는 이제 이걸 포기했지. 그래서 이렇게 쭈그러뜨리고 앉아갖고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다리 사이로.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이상했을 것 같아. 다리 사이로 쳐다보고 그래서 안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한데 앞에 가려막아 버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가려막기 효과라 그래요. 이 가려막기 효과가 크면 즉 안쪽에 전자 껍데기 많아 버리면 가려막기가 커져갖고 안에 핵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핵이 안 잡아주니까 사고 치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이 반응성이 큰 걸 뭐라 그래?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하는 거야. 핵이 안 잡아주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가? 산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산화가 잘 되는 걸 화학에서는 보통 산화 잘 되는 애들이 금속들이거든. 금속이 산화가 잘 되면 어떻게 된다? 이온이 된다. 용액 안에서 이온이 됩니다. 무슨 이온? 양이온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화학에서는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여기서 금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금속이 아니라 이런 금속의 성질이 아니고
용액에 집어넣었을 때나 물에 집어넣었을 때나 산에 집어넣었을 때 양이온이 형성이 잘 될 때 우린 그걸 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째, 전자를 잘 내주는 거죠. 선생님이 엊그제도 선생님 학원 전체 회식을 했었는데 25명? 직원 포함해갖고 25명이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술버릇이 있어요. 학원 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술버릇이 뭐냐면 회식 같은 거 하면 이제 택시비도 주고 줘야 되잖아. 대리비도 주고. 선생님 이제 좋은 원장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걸 줍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몸에 배갖고. 그날도 현금으로 100만 원 찾아갖고 1인당 3만 원씩 줬어. 그랬더니 얼마 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줬는데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술만 마시면 현금 있는 걸 다 줘.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돈 주는 게. 그래서 몸에 배버려서 선생님 현금 있는 게 술 먹고 나면 없어져.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원장 선생님이 어제 2번 줬대. 그래서 2번 받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놀리려고 원장님 저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주는 거야. 그래갖고 다 줘버리는. 그러니까 선생님 뭐예요? 돈을 뿌리는 사람이잖아. 전자를 내주는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전자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 중에 있을 거 아니야. 나 이제 3만 원 안 받아. 시사에 안 받아. 근데 내가 그냥 억지로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거 받아. 이렇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지나가면 그냥 돈이 생기는 거고 그 옆에 지나가면 전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치 않은데 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받는 거를 환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뭐야? 환원력이 큰 거야. 환원 안 되려고 하는 애까지도 환원 시켜버리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환원성이 크다,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은 화원을 벗어나요. 화투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니네가 대학 가서 일반화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놔라. 그래서 통합과학은 한 4번 항목 정도까지가 통합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가 이제 화학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7번째부터는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온화 에너지.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띄워가지고 이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전자 띄기 쉬울 거 아니야. 전자가 막 노출돼 있잖아. 핵이 안 잡아주니까. 그래서 전자를 띄워내기가 쉽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야. 8번째. 전자 친화도가 있어요. 이건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이온결합 설명할 때는 꼭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이 전자 친화도가 이런 경향성이 좀 안 맞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설명해서 문제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빼버린 거야. 근데 원래 전자 친화도가 있다. 전자 친화도, 전자를 좋아하는 건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안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작은 거야. 이렇게 일단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9번째. 전기 음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자 친화도는 이온결합 설명할 때 나오는 거고 전기 음성도는 공유결합 설명할 때 나오는 이론이야.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즉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기도 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역시 작아진다.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부 다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대응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올라갈 때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지를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똑같습니다. 비교해서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유는 반대 이유죠.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잖아.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야. 반응성 커진다. 아이 선생님, 이쪽도 반응성 크고요. 이쪽도 반응성 커지는 게 뭐예요 이게? 얘는 이를 내려갈수록 전자를 잃는 반응성이 큰 거고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얻는 반응성이 커지는 거. 왜? 얘가 17쪽, 16쪽이잖아. 전자 8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개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는 전자를 뺏는 거야. 얘는 돈 뺏는 애야. 아까 나는 돈을 주는 애 됐잖아. 얘는 돈 뺏는 애야. 전자를 뺏는 애야. 그 반응성이 큰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애들을 보면 뭐야?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 이런 얻기 쉬운 반응에 대한 얘기가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 네 번째, 우리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를 잘 얻는 거를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음이온이 잘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이온이 잘 되는 걸 금속성이 크다. 음이온이 잘 되는 걸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양이온,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음이온 돼가지고 두 개가 결합하는 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관여하는 애가 누구야? 이온화 에너지고 전자친화도인 거야. 6번 봅시다. 6번에 뭐예요? 이제 지나가면 돈 뺏겨야죠? 산화성. 산화리 여기 크다. 평소에 그냥 멀쩡한 애인데 얘네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 뺏겨야 되는 거야.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얘네를 산화가 되고 싶지 않은데도 산화시켜버리지. 그래서 산화력이 크다, 산화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째 어떻게 되겠니? 이온화 에너지도 큽니다. 전자 띄어내기 쉽지 않죠. 전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전자 좋아하니까 8번째 전자 친화도 크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예외가 걸리죠. 누가? CL이 더 크더라. CL이 1등이에요. 여기 봐봐. F가 1등이어야 돼. 이 경향성을 본다 그러면 F가 1등이어야 되는데 전자친화도는 CL이 1등이야. 역전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야. 전자친화도. 그러니까 전자친화도가 애매하게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아. 설명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전자친화도를 이 경향성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근데 이 전자친화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로 우리 이온결합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이거 대학 가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CL은 이렇게 설명해. 소프트. 얘는 하드. F가 2주기잖아? 껍데기 2개잖아? 얘는 CL은 3주기잖아? 껍데기가 3개죠? 어쨌든 둘 다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딱딱해. 그래서 전자가 유동성이 없어갖고 전자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힘은 센데 잘 안 들어가. 얘는 하나가 껍데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 조금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여기 비어있는 공간으로 얘가 들어가기가 편해요. 그래서 전자친화도가 CL이 더 1등이다. 이거 좀 예외죠. 그 다음에 9번째. 전기음성도가 나오죠. 전기음성도도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커지더라. 이거 전기음성도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써준다고. FON, CL, C, H, LI, NA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익히세요. F는 4.0이야, O는 3.5야, 3.0이야, 3.0이야, 2.5야, 2.1이야, 1.0이야, 0.9야.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F가 어쨌든 단연코 1등이지? 1등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런다? 주기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주기적 성질이 주기율표에.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구성을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니?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3족하고 12족은 여기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해서 전이금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니네 책에 있는 주기율표를 보면 여기 안에 금속이 이따만큼 들어있어. 얘네 다 포함해갖고 알루미늄족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전부 다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규소가 있죠? 실리콘. 그 아래 이제 저머늄 같은 애들이 있다고. 이런 애들. 특히 이제 14족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준금속이라 그래. 얘는 주로 뭘 이용하냐면 반도체에 이용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바깥에 이제 이쪽 애들 있지. 비활성기체는 어차피 반응성이 없으니까 빼버리고. 얘는 뭐예요?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주기율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이고 가운데 있는 조금이 중금속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비금속이다. 그래서 니네 이제 중학교 때 수두룩하게 했잖아.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응? 어떤 거 했어요? 이쪽에다 이렇게 그려볼까?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 수두룩하게 했다고. 뭐 했냐?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 이온결합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놈의 이온결합을 니네가 이 결합을 다 외웠다고.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웠어요. 근데 이제는 외울 필요 없다고요. 여기 한번 다시 써볼까? 여기 리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칼륨이 있고 르비디움이 있고 세슘이 있고 프란슘이 있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여기 보니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있어?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여기쯤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소가 있고 플로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황이 있고 염소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얘네들은 1족이니까 알카리 금속이니까 1족이니까 얘가 안정한 금속이 되려면 안정한 금속 양이온이 되려면
바로 전 단계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야. 전자 하나 잃으면 됩니다. 전자 하나 잃으면 돼요. 하나 잃으면 돼요. 얘 3번에 하나 잃으면 헬륨이 되는 거고 11번에 하나 잃으면 네온이 되는 거고 19번에 하나 잃으면 18번에 아르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통과 때는 그렇게 배워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져.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플러스 1가인 거야. 볼 것도 없어. 잘 모르는 애들도 플러스 1가야.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그럼 2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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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13족이니까 3가겠지. 얘는 16족이잖아. 2-겠지. 2-겠지. 얘는 17족이니까 마이너스겠지. 그럼 니네는 이거 이제 조합만 하면 되는 거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조합 한번 해보자. Li하고 O 하면 Li, O 일단 이렇게 써봐. 그럼 얘는 2-여야 되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려면 얘가 두 마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Li2O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CA하고 O를 쓴다. 그럼 CA는 2 플러스니까 얘는 2-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1대1 CaO. 만약에 CaCl2를 쓴다 그래봐. 이렇게 쓴다 그래봐. 그럼 CaCl을 쓴다 그래봐. 그러면 얘 마이너스니까 얘는 2 플러스니까 얘가 두 마리 필요하죠. 그래서 CaCl2가 되는 거야. 니네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알루미늄 같은 애들. 알루미늄은 Cl하고 반응하면 얘 마이너스니까 얘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세 마리 있으면 돼. AlCl3. 근데 만약에 알루미늄이 3 플러스인데 O, 2- 같이 있으면 이거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 최소 공배수가 필요하니까 6이잖아. 여기다 2 써주고 여기다 3 써주고. 그래서 Al2O3가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주기율표 1족은 무조건 플러스 양이온을 갖더라. 2 플러스 양이온을 갖더라. 3 플러스 양이온을 갖더라. 16족은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을 갖더라. 17족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갖더라.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조합하면 이온 결합은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전기적 중성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다. 이제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주기율표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의 규칙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화학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된다. 통합과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아린이 기억나지? Li2O 이거 어떻게 쓰냐? 자 봐봐. 얘 플러스 1가짜리가 2개고 2-짜리가 1개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가 8번이거든. 그래서 플러스 8짜리를 이렇게 하고 전자 2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원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그런데 외부에서 전자 2개를 받아온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얘를 갖다가 전자 2개를 받았으니까 2-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놓고 Li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하나 더 표현하면 되죠. Li는 양쪽에다 붙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그럼 Li는 어떻게 생겼어? 안에 플러스 3이 들어있고 바깥에 전자 2마리가 있죠. 원래 바깥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로 되는. 여기다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전자 이렇게 하고 전자 2개 하고 원래 그 바깥에 하나 있는데 걔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Li2O를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에서는 그림을 그린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화학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전부 다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주면 된다. 우리는 뭐야? 이것만 찾으면 되죠.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 이 앞에 금속이 있는 것만 찾으면 돼. 다 금속이잖아. 이거 금속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금속이잖아. 그거 혹시 모르겠으면 여기 1족, 2족, 13족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 다 금속이거든. 웬만한 애들. 물론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 얘랑은 금속성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얘는 그래서 공유결합을 많이 해. 얘는 금속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금속 족에 있지만 2족, 13족에 있지만 얘네는 주로 공유결합을 한다. 그래서 공유결합에서 우리가 구경을 많이 하는 애들이야. 중심원소. 그러니까 마그네슘 밑으로 금속이고 알루미늄 밑으로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주기율표다. 그래서 벌써 우리 이온결합을 끝내버린 거야. 다음 시간에 또 이온결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여기 비어있으니까 여기다 좀 씁시다. 뭘 해야 돼? 알카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얘기. 우리가 알칼리 금속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쪽에서 비금속인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이걸 갖다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란, 수소는 그러니까 빠지는 거다. 그래서 주기율표 쓸 때 항상 수소를 갖다가 저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빼놓는 이유가 알칼리 금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튬부터 들어가 있는 거지.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르비디움, 그 다음에 세슘, 칠주기 프란슘까지 있다 그랬지. 근데 얘가 어떻다 그랬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주기율표 경향성 아까 쭉 했었잖아. 어쨌든 이렇습니다. 얘 이제 가장 큰 경향성이, 얘는 껍데기가 2개고 얘는 껍데기가 3개고 얘는 껍데기가 4개 4주기죠. 얘는 5주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반응성이 커지는 거야.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서 유효액전화가 작아진다 그랬죠. 자, 먼저 첫 번째 번호를 1번으로 이렇게 매길까? 첫 번째 어떻게 된다? 공기 중에서 쉽게 반응한다? 이렇게 쉽게 산화라는 표현을 쓸게. 쉽게 산화된다. 얘 너무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석유 속에서 보관해요. 석유 속에서 꺼내야 돼. 핀셋으로 꺼내야 됩니다. 손으로 꺼내면 큰일 나요. 손에 화상 입어요. 그래서 핀셋으로 꺼내갖고 칼로 잘라요. 금속인데 칼로 잘라져. 신기해요. 지우개 자르는 느낌으로 잘라진다고. 조금만 잘라가지고 딱 놔두면 싹 자르면 자른 단면이 아주 은색으로 반딱반딱거리는 금속 광택이야. 그 금속 광택은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반딱반딱거리는 금속이 있어. 근데 금세 산소하고 반응해서 금세 얘가 1가니까 M2O가 되겠지. 이렇게 반응한다. 그럼 여기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처음 꺼내자마자 칼로 자른 그 단면이기 때문에 아주 반딱반딱거리는 금속 광택이다. 이 금속 광택을 나타내는 건 누구 때문이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금세 어떻게 된다? 얘가 산화돼 버리는 거죠. 거무튀튀한 무딘 광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산화됐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반응식도 쓸 수 있어야 된다. M 대신에 여기다 Li 집어넣어도 되고 Na 집어넣어도 되고 K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어떻게 된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것도 반응식 써야 돼. 그래갖고 뭐 누구를 내놔? 수소기체를 발생하죠. 수소기체는 우리가 지 스스로 잘 불이 붙는 애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수소가스통은 시뻘건색으로 생겼어. 보기만 해도 무섭게 생겼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공기 중에 노출이 조금만 돼도 공기하고 배합만 되면 터져버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서울대 실험실에서 수소가 폭발했다고. 자꾸 폭발 사고 납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불꽃이 없어도 공기 중에 배합만 잘못 섞여도 이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그런 애죠.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 반응시키면 막 불꽃이 튀기면서 푹푹푹푹푹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여기다 이제 금속, 알칼리 금속을 넣고 물을 이렇게 반응시키면 누가 만들어져? MOH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어져? 수소기체가 이렇게 해서 날아간다. 여기에 막 불이 붙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얘가 수산화 이온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생긴 물질이 염기성 물질이야. 그래서 우린 뭐라 그러죠?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막 발생하면서 불꽃 튀기면서 여기 용액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야. 염기성이면 무슨 색이야? 붉은색으로 변하거든.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고, 세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석유 속에 보관한다고. 방금 다 얘기했죠. 1번, 2번 항목 때문에 그런 거야? 뭐야? 물하고 공기 차단해야 되죠. 공기 속에 누구를 차단하는 거니? 산소. 그래서 어쨌든 석유 속에 보관하면 물하고 공기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꺼낼 때는 핀셋으로 꺼낸다. 석유 말고도 이제 없으면 벤젠이나 물하고 공기를 피할 수 있는 게 파라핀? 얘네 양초 만드는 거 있지, 양초? 이런 것들에도 보관해도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이죠? 굉장히 무른 금속이더라. 무른 성질은 녹는 점이 낮다는 성질이야. 녹는 점이 낮아요. 우리 보통 금속이다 그러면 이 철이 1530도야. 근데 얘의 녹는 점은 100도씨 미만입니다, 전부.
알카리 금속은 100도씨 미만이야. 이 녹는점만 봐갖고는 이거 금속이라고 하기 애매할 정도로 너무 낮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어? 너무 물러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칼로 자르면 니네 지우개 잘라봤지? 그런 느낌이야. 칼로 지우개 자르는 느낌이다. 아주 매끈하게 잘라져요. 금속이. 이게 전부 다 이렇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물르다. 녹는 점이 100도 미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어떻게 돼요? 밀도가 굉장히 낮다. 작다. 그래서 뭐예요? 물 위에 뜬다. 물보다 밀도가 작아. 야, 금속이 보통 중금속이라 그래갖고 다 물에 가라앉잖아. 근데 얘네만 물 위에 뜹니다. 밀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이 밀도가 어느 정도냐면 얘가 0.56이요. 얘가 0.98이야. 얘가 0.86이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밀도탑에다가 비커에다가 여기다 물 집어넣고 여기다 물 집어넣고요. 여기다 식용유를 집어넣어. 물하고 식용유 안 섞이잖아요. 물이 1.0이거든. 식용유가 0.65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리튬이 여기 뜨는 거지. 나트륨, 칼륨이 여기 뜨겠지. 이걸 밀도탑이라 그러는데 물보다는 물 위에 떠야 돼. 나트륨, 칼륨이. 그 다음에 식용유가 0.65니까 0.56인 리튬은 식용유 위에 뜨는 거야. 그러니까 리튬은 물에 접촉을 안 하니까 반응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나트륨하고 칼륨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런 밀도가 작은 거. 그 다음에 6번째 뭐가 있어요? 할로젠하고 아주 불꽃 튀기게 격렬하게 반응하지.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만든다. 대표적인 거 NA가 있죠. NA 금속을 갖다가 할로젠 대표 주자 누구죠? 이렇게 염소기체랑 반응시키잖아. 그러면 누가 만들어져? ENaCl이 만들어진다. 얘 뭐니? 이온결합이지.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 나중에 이 할로젠의 성격에도 알카리 금속하고 격렬히 반응한다 이런 성격이 있겠죠. 이렇게 7번째는 뭐 잘은 안 나오지만 니네 잘 아는 불꽃 반응 색깔 알아?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리튬은 빨강색이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뭐죠? 노란색이었지. 이거 외웠지 다. 그 다음에 칼륨은 뭐였죠? 보라색이었죠. 이렇게 되더라.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된지? 일단 적어봅시다.